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번 수업을 나가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 나가고, 그리고 아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냥 진짜 데이 1에서 끝났지만 이게 원래 한 2까지는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2까지 분량으로 그냥 숙제를 낼까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7개에 대한 걸 나가면 거기에 있는 딸려있는 문제들은 다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수업 나가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 싹 다 푸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에 와서는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네, 모의고사 문제 푼다 그랬죠. 아니면 제가 이 모의고사를 절대 우리 원래 쳤던 고3 모의고사를 안 줄까? 이걸 줄까?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사설로 줄지 아니면 기존 걸로 줄지. 근데 숙제가 아닌 이상은 기존 걸로 줘도 되겠지? 왜냐면 그 자리에서 치는 건데 설마 베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기존에 거 줘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모의고사를 한 회를 다 풀고 어휘 테스트 하나 보고 끝. 숙제 검사하고. 알겠나요? 클리닉 때. 자, 그러면 이제 10쪽부터 들어갈 건데, 이게 55쪽까지 55개까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순서대로 나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객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몇 쪽이냐면요, 5쪽이에요. 5쪽. 보이시죠? 자,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좀 개념을 보자면, 자, 화자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는 보통 시에서 나오는 거고 인물은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인물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이랑 연관이 돼야 돼. 내면. 그러니까 정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면과 연관되어 있는 객관적 사물. 그거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비가 많이 오는 거 어때? 내 마음이 슬프니까 비라는 하강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화자 인물의 내면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정을 직접적 표현하는 게 있고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빨간색으로 좀 표시할 건데, 일단 시는요, 누가 표현을 해야 되냐면 화자가 내면에 담겨 있는 걸 표현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내면에 있는 정서를 드러내요.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의 주관적 내면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이건 사실 문학 같진 않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 너무 슬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자, 문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러 표현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형상화를 해야 돼요. 정서를.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비유, 상징, 객상, 이런 형상화 기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밑줄. 감정의 간접적 표현이다. 왜? 내 감정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대상들을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요, 이런 거죠. 중간에 매개되는 사람 혹은 사물, 얘를 연결해주는 것이 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을 빌리거나 외적 대상을 통해서, 자, 구체적 형상, 외적 대상. 그러니까 형상이나 대상은 구체적일 수 있겠지만 내 정서는 간접적이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김소월의 초혼. 붉은 해에서 산마루에 걸려있다. 그리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여러분, 사슴의 무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인 애인데 내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 사슴의 무리도 우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내 감정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자, 붉은 애하고 사슴은 구체적인 대상이 맞아요. 맞죠? 근데 그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감정은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직접적 대상을 통해 감정은 간접적으로. 그 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자, 떨어져 나간 자 산 위에서 나는 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근데 이거는 직접이죠. 직설적. 이해 가시죠?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부르는 노래거든요. 초혼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한테.
그러면 하늘이랑 땅 사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상과 저 이승이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넓죠.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갑자기 T.S. 엘리어트까지 나왔는데 이거 진짜 개념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객상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인데 그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공식이 되는 한때의 뭐 사물, 정황, 사건들로서 바로 그 정서를 곧장 환기시키도록 얘기하는 사건이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정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드러내는 외부적인 사건이라는 거고, 자, 여러분 보시면 객상이 왜 등장을 많이 하냐면 직접적 감정 토론은요 문학이랑 안 어울려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 약간 둘러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 이 내면이 어떻게 늘 객관화되어서 표현된다는 거죠. 주관화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객상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정서는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객상을 그냥 세 가지로 정의를 보통 하거든요. 제가 말한 적 있잖아요, 예전에.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이입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조죠. 세 번째는 환기. 객상 역할은 거의 이거면 끝나요. 이입인 경우에는 의인법 같이 가져온다는 거. 요거? 요 정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의 대상이 이입인지 대조인지 환기인지를 잘 따져보세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객상을 먼저 보시면 이 객상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 인물, 화자나 인물의 정서, 이런 상황과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시적 대상을 얘기한다, 객상은. 그러면 이게 의탁하거나 투영된다는 건 뭐냐면 이 정서나 상황을 되게 유사하게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예 정서를 그냥 그대로 이입을 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일단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인물 처지하고 유사한 형태부터 볼게요. 객상과 화자 인물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화자나 인물이 유사하다. 자, 보시면 치자나무 한 그루가 이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치자나무라고 하는 애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 화자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왜냐면 이 약간 어색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치자나무가 나 같은 경우이거든요. 어색한 자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화자 심리를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조원이 쓴 지당의 빛부리고라고 하는 이 시조를 한번 봅시다. 고전 시가. 여러분 지당이 무슨 뜻이죠? 지당?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이 연못 지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연못 지자예요. 땅 지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옆에 있는 요 글자 보여요? 요게 물수고 옆에 있는 게 땅 지자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연못에 비가 뿌리고 버드나무죠. 양류가 보통 버드나무잖아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양류. 알겠죠? 버드나무에 뭐가 끼었어요? 안개 끼일 때죠. 끼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빈배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객상이겠죠. 석양은 보통 지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짝이른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짝이른 갈매기도 객상. 이 짝이른 갈매기 뭐예요? 나를 지금 상징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석양도 사실은 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환기시키니까. 괜찮을까요? 비도 마찬가지. 다 객상인데 역할이 좀 다르죠. 얘는 환기, 얘도 환기, 얘도 환기, 얘는 감정이입.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비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빈배도 그렇고 석양도 그렇고 짝이른 갈매기도 그렇고 지은이의 외로움을 더 어때요? 부각시켜주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작품 잘 썼는데 이 봄비를 한번 봅시다. 자, 보슬보슬 의태어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 봄비는 못에, 연못에 내리고 찬바람이 장막 속에 스며들 때에 뜬실은 못내 이겨서 병풍에 기대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위해지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봄비에 떨어지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지금 살구꽃을 바라보죠. 왜? 살구꽃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해서 하강적 이미지죠. 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봄비도 내려오고 있고 살구꽃도 내려오고 있고요.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약간 축한 처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맞아요? 외로운 거죠, 이 사람.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알겠나요,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자신의 그 젊음을 한탄하는 애상적인 정서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고. 왜냐면 허난서런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나요? 맨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백마근편 잡아가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막 백마 타고 다니고 채찍질하면서 안 들어와. 자, 넘어가서 박두진의 도봉. 박두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시인이에요? 청록파 시인이죠. 청록파 시인. 박두진도 그렇고 박목월 시인도 그렇고 어때요? 자연에 대한 시를 많이 썼죠? 여러분 배경지식 가지고 있고요. 자, 산새도 날아와 오지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끈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간적 배경 언제죠, 여러분? 가을이죠. 상황정서 태도부터 파악하려고 해주셔야 돼요. 낯선 작품 봤을 때. 알겠죠? 지금 가을이고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있고 거기에 산새도 날아와서 우짖지도 않는데요. 구름도 떠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데요. 인적도 끊어져 있는 곳이니까 여기 되게 외로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해야죠. 그쵸? 홀로 앉아 있어서 가을산의 어스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때요? 화자가 지금 있는 곳 가을산이고요. 자, 강조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 가을산의 적막함, 고요함, 제가 말했죠? 홀로 이런 단어 나오면 외롭다니까요. 이해 가셨나요? 외로운 처지 드러나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거를 읽어내야 돼? 고독감 같은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소재들, 요 산새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가을산도 그렇고 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대조 있잖아요. 객상 중에서 대조가 좀 유명한데 요거는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황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누런색 새란 말이에요. 활활 나는 저 꾀꼬리가 암수가 정답게 놀고 있는데 자, 외롭다 이거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꾀꼬리 자체는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왜? 얘가 객상 중에서 무슨 역할이니까? 대조니까. 이해 가셨죠? 자, 저 꾀꼬리는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나는 어때? 나는 되게 외롭거든.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은. 이해 가셨죠? 니와 함께 돌아갈 곳. 그러니까 대조되는 객상이 맞겠죠? 오, 두시연에도 나왔어, 여러분. 두시연에 유명한 건데. 자, 일단 얘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원이죠, 여러분. 맞아요? 이거 네 줄 있으니까 몇 구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5원? 뭐라 그래요? 절구라 그러죠. 네 줄이니까. 이해 가셨죠? 8줄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시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한시예요. 알겠죠? 한시. 자,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섞였어. 봐봐. 와 여기까지 하고 인는인 거예요. 알겠죠? 와 인난 오아 인난이거든요. 알겠죠?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갈까. 강성의 그려기가 기러기 높이 정희 북으로 날아가매 애를 끌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가서 나를 애를 끌게 만들어. 그럼 나도 돌아가고 싶지. 어느 해나 돌아갈까 하고는 얘는 돌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죠. 그럼 나하고 화자하고 기러기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기러기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고향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화자한테는 이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부러움의 대상까지 알겠어요? 여러분 동동 볼게요. 정원 냇물은 아으 얼고 놀고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호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월 냇물은 얼고 녹고 한대. 여러분 얼고 녹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옛날에 언다, 녹는다 이거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다가 녹다가 한다는 거는 정을 이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얼고 녹고 한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냇물을 사실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얼고 녹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대조입니다. 자, 얼었던 물이 정월이 되어가지고 녹아서 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도 누군가가 녹여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 가셨어? 누군가 나한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대비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만전춘별사. 여러분 만전춘별사 우리 하지 않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니었나? 누가 했나? 자, 경경 고침상의 어느 잠이 오리오. 여러분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밑에 적어줘. 외로울 곳. 자, 고침상이라고 하는 건, 침상이라고 하는 건 이 침대 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부자리 위. 그러면 어때요? 경경이라는 건 뒤척뒤척하는 모양을 얘기하는 한자어인데, 그러면 고침상이라고 하는 건 외로운 이 침상에 어느 잠이 오겠냐, 어찌 잠이 오겠냐. 그래서 서창을 열어서 도화가 바라도다. 도화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꽃이야? 복숭아꽃. 그렇지, 복숭아꽃. 그쵸. 도화는 시름이 없대. 소춘풍한다. 여러분, 소춘풍이 뭔지 알아요? 이 소자가 무슨 소자인 줄 알아요? 우슬소자예요. 우슬소. 이 소 한자 좀 보세요.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웃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웃는 거야. 소춘풍한다는 게 봄바람에 웃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도화는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하고 소춘풍한다. 이해 갔어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로 하고 있는데 밑에다 적으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그 김지아의 새도 나오는데,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물, 왜 날 울리나, 나르는 새여, 묶인 이 가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르는 새하고 묶인 가슴은 반대가 되겠죠. 날아가는 새가 부럽겠죠. 여러분, 대조가 되는 거 맞겠죠. 알겠나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객상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좋아요. 여러분,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끔 이거를 가져오잖아요. 이해 가셨죠? 이거 배웠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또 풀 수도 있는 거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자, 나르는 새여 묶인 이 가슴이니까 이거 대조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의탁되고 투영되는 건데, 의탁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투영된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게 예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투사한다, 투영한다, 이런 얘기 하죠. 비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의탁, 투영이 유사한 의미가 맞는데 조금 구별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곡 아시죠? 3인곡 다 읽지 않을게. 저 매화를 꺾어내서 임 계신 곳에다가 보내고 싶다, 보내고자 한다,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자,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을 내 감정이나 이런 거에 투영시키는 거죠. 투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화라고 하는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에 임을 향한 누구의 마음, 화자의 마음을 의탁 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급사 배웠었나요, 여러분? 우리?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 이거 알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 곰이라고 하는 거 무슨 전미사였어요? 강세전미사여서 2번 반복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높이 높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냥 기본 상식. 어기야, 이거는 그냥 영탕법이고,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저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제라고 하는 건 뭐야? 저작거리. 저작거리, 떠드는 거리. 그럼 뭐야? 시장거리.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 계신가? 여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고어, 여다. 가다 이거지. 지내다 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제 가 계신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기야, 진대가 뭐예요? 질퍽한데, 지러있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곳, 유혹이 있는 곳, 이런 거를 드딜까봐 리을세라 무슨 뜻이에요?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있어라. 이게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 어느 곳에나 다 놓고 있는다는 게 내 마음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행상인이다 보니까 짐 같은 거 보증 많이 들고 있단 말이야. 그거 좀 놓고 있어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인생길에 있는 짐을 놓아라 할 수도 있다. 어기야, 내가 가는데 저물까봐 드렸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자, 광명이나 기원의 대상을 의미하는 그 원형적 상징인 달이죠. 자, 여러분, 이게 예하고 사실은 예하고 대조되는 거 아시죠? 요거 잡아놨었어야 되는데, 정읍사에서 이거 중요한데. 어쨌든 달이라고 하는 애는 내 어떻게 보면은 객상 중에서도 내 기원을 상징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투영한 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이상적인 거. 근데 진대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의탁되고 투영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출 싹 다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쪽이야. 8쪽 다시 와서 이제 감정이입 부분. 여러분, 감정이입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의인법. 왜냐면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의인법이랑 연결돼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처지. 이해 가셨죠? 서로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자, 대상의 화자인물이 감정이입되어서 둘이 일치할 때만 감정이입과 객상 모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될 것 같고, 감정이입에서 나오는 거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 구절만 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작자 미상인데 그 이게 사설시조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귓돌이 저귓돌이 누가 봐도 사설시조죠. 귓돌이라고 하는 거 귀뚜라미인데 어여쁘다 저 귓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귓돌이가 사실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불쌍한 거거든. 그래서 어인 귓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자기 혼자 울어서 사창의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운다. 이것도 약간 반어 같은 느낌인데 아주 살뜰히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깨우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두어라 걔는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동방에 내 뜻 아는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미물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한 대상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귀뚜라미 너밖에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감정이입된 거고. 여러분 청산별곡 이거 알죠? 우는구나 새야 할 때 감정이입된 거 알죠? 자 넘어가서 왕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만리 머나먼길에라고 하는 작품 썼는데 고운님의 여의없고 누구를 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 상황이랑 연결지으면 돼요. 그 단종 왕위 찬탈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 마음 들떼어서 내가에 앉아있으니 저 물도 내가 누구 같다?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감정이입이죠. 자 그리고 이 귀촉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눈물이 아롱아롱 피를 불고 가시님이 밟으신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서역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서역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야죠 서방정토라 그러죠. 저기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알겠죠? 서역 산만리 가버렸어. 이 사람 갔어 이미.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보통 서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 서역 산만리 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저승이에요 저승. 알겠죠? 특히 서정주 시인이 쓴 것들 다 약간 애상적인 거 그런 거 많은데 흰 옷기 여며여며 가오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의 메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그 육날 메투리라고 하는 게 뭔가 새겨져 있는 그 조각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은장도 푸른 날로 인형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한마디로 머리 잘라서 좀 드릴 걸. 이런 거 내 정성이에요 머리카락이라는 거. 그래서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늘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랑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이 귀촉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나랑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귀촉새인데 사실 울음소리랑 새의 이름 그냥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이입된 거고요. 그리고 상춘곡은 예전에 이제 고1 때 여러분 시험범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것 때문에 진짜 안 좋았는데 이거 시험 그쵸? 기억나는데 어쨌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해가 석양리에 피어있다. 도화해가 무슨 뜻이에요? 복숭아꽃 살구꽃이죠. 석양리라고 하는 거 뭐야? 저녁이 다 질 때쯤에 피어있는 거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르다. 여러분 녹양방초 뭐예요? 푸른 버드나무 나와야 되죠? 초는 뭐예요? 이게 향방자인데 향기로운 그 풀초 그렇지. 그래서 새우 중에 푸르르다. 새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 가느다라는 거예요. 우는 뭐야? 비우자다. 비우. 그러니까 가느다란 가랑비 속에서도 푸르르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말아내다는 게 뭐냐면 재단한다는 뜻이에요. 말다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말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조화신공이 문물마다 선사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신공이 뭐예요 여러분? 조물주의 그런 실력들, 한마디로 그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업적, 실력 이런 거예요. 그 재주가 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는 거는 불평하는 게 아니고 너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롭다.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르겠느냐.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수풀에 우는 새하고 나하고 거의 하나 되는 거고 자연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는 무라일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뒤에 있는 기출문제들 다 하나씩 풀어오시고요. 알겠죠? 자 객상의 독해 포인트를 가질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작가의 선택에 의한 화자와의 연결고리를 가져야 돼요. 이거 완전 중요한데 같거나 반대거나를 일단 먼저 따지시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따지세요. 알겠나요? 같거나 반대거나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여러분 뒤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싹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비유 유추인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객상이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비유까지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고 끝내자. 자 비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원관념이 나오고 보조관념에 빗대는 건데 이게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일단 유사성에 근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직유, 은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제가 그때 말했죠. 의인, 대유, 풍유, 화류 이거 다 비유라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해서 의인도 비유해요. 근데 막 의인법이 활용된다, 대유법이 활용된다, 풍유법이 이런 식으로 용어가 직접적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선지에서는. 이해 가셨죠? 단지 비유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걸 이거를 퉁쳐서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관념이 아가인데 보조관념이 천사나 보물이야.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야 막 이래. 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보조인 거고, 아가는 원관념인 거죠. 우리 가족의 너는 보물이야. 이거 보조관념이죠. 알겠죠? 아가를 표현하는 걸 보조관념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이건 기출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오케이. 뭐뭐처럼 직유부터 볼게요. 자, A는 B와 같다. 뭐뭐같이 뭐뭐처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사실 이게 직유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도 있어요? 의인도 있단 말이야. 속삭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해 가셨나요? 청각적 이미지도 있어. 꽃처럼이라고 하는 거 직유 있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뒤에 좀 더 어려운 작품들이 많아요. 지리산 뻐국새도 그렇고 명왕정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많이 보지 못했던 작품이어가지고 문제 풀기엔 좋은 것 같아. 이해 가셨나요? 꼭 풀어오시고. 자, 연결 없이 이제 은유되는 거. 자,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있는 마구칠한 한 다발의 장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구름은 한 다발 뭐야? 장미가 되는 거야. 근데 보랏빛 색지 위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그쵸? 어두운 거잖아.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이것은 뭐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뭐다? 노스텔지어 손수건. 이것은 뭐다? 물결같이 나부껴. 이것은 뭐예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라고 했는데 애수다. 이것은 애구수예요. 이해 가셨나요? 다 깃발이야, 깃발. 알겠죠? 이 작품은요, 여러분, 깃발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 은유로 나와요. 깃발 막 이렇게 흔드는 모양을 봐봐.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치는 것 같잖아. 맞아요, 안 그래요? 그쵸? 그리고 푸른 해원. 깃발은요, 여러분, 꽂혀있는데 푸른 해원, 이상향을 향해서 막 바람을 치긴 하지만 실제로 도달은 해요, 못해요. 절대 못 도달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슬픈 거야.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그립다는 거지. 없는 대상을 보통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는. 순정이라고 하는 거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럼 순정이 뭐야? 이것이야. 깃발이야, 깃발. 깃발이 나부끼고 오로지 맑은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딱 꽂힌 상태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해 가셨나요? 자, 갓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래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열매인 거죠. 내 마음이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이해 가시죠?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화류가 뭔지 아시죠? 화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의인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화류는. 이렇게 해봅시다. 차이점을 보자면 의인은 정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이 슬픈 정서를 느끼거나 기쁜 정서를 느끼거나 막 이런 거, 그런 게 보통은 의인이고, 화류는 그렇지 않아요. 화류는 뭐 날개를 펴는 거, 아니면 꽃이 폈다가 지는 거, 이런 거.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졌다. 자, 꽃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죠. 맞아요? 계절은 무생물인데 이게 피었다 졌다 한다는 거니까 화류 맞죠? 이해 가셨나요? 활활활 깃을 치는 청산이라고 그랬는데, 깃을 치고 있는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청산이라고 하는 게 깃을 치고 있대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청산이 날개를 이렇게 돋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해 가셨나요? 깃이라고 하는 게 날개잖아. 근데 이거를 치고 있다는 거 보니까 펄럭펄럭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청산 그럴 수 없거든. 그래서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물론 사람도 임신을 해서 낳을 수 있지만 짐승도 할 수 있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새를 낳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 가셨나요? 꽃을 낳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그래서 의인이 보통 정서로 비유가 되고, 화류는 움직임이나 몸짓 같은 걸로 비유될 때가 많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요, 사람과 같은 성질인데 사람이라는 거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 알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게 들어가면 보통 의인이에요.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흘러가고, 손짓하면서 반기고, 막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이런 건 인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풍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속담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도 가끔 속담 나오거든요. 뭐냐면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거 속담이잖아요. 그거라더니 베테랑 선수가 긴장했는지 실수를 남발했다. 뭐 이것처럼 이렇다. 속담처럼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게 풍류고 많이 안 나와요. 자, 유추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끼리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끈이야 끊어지겠습니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으면 그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발상이에요? 밑줄? 유추적 발상이죠. 유사하고 비슷한 거에서 추론해내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유사하고 비슷한 것 속에서 추론해내는 거잖아요. 유추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 비유의 독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비유하고 유추와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이게 몇 쪽이냐면 여러분 19쪽인데 유추는 비유의 한 종류라고 봐도 사실은 되게 무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 같은 경우는 근데 원관념, 보조관념이 좀 정해졌다면 유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추론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조관념이 꼭 드러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은 드러나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오케이. 이게 뭐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런 게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대상과 대상으로 비유가 안 될 때도 있거든. 감정이 비유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하는 거, 그쵸? 빗댄 거긴 한데 그 늙은 비에다 푸주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쇠 항아리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A는 B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A가 이제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부분 나한테는 이런 분입니다. 늙은 비애고 커다란 살점이고 노쇠 항아리고 순결이고 연두빛 바람입니다. 막 이렇게 은유법으로 막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은 한 번씩 조금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직유법인지 뭔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갈게요. 이게 데이 2까지 하는 게 오늘은 최대 양인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이제 윗밥 가는 얘기들 안 할 거니까 진도를 빵빵빵빵 한번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일단 페이지만 먼저 쪽수만 좀 펴놓을 건데 쪽수 필요 없다. 여러분 교재 새로 받은 거 있죠? 하나 더. 옆에 받은 거. 그게 문법. 문법 나갈 거라서 제가 문법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짜로 잘 받아서 곱씹어 먹으시고 알겠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빈칸 같은 거 있죠? 이거 싹 다 숙제니까 다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